안녕하세요. 장문정이라고 합니다. 마케팅 업자입니다. 아, 유명해지려면 벌써 유명해졌을 겁니다. 근데 그 섭외 전화들이 많이 옵니다. 한국에서 홈쇼핑 매출 기네스도 갖고 있고요. 왜 매출 얘기를 하냐면 이 바닥이 매출이 인격이고 실적이 깡패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한 시간에 125억도 판매했었고 또 106억, 또 84억 그렇게 판매한 사례가 없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요. 한 시간에 210억도 판매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설명회 때. 근데 이건 정량 평가가 그렇고 정성 평가로 따지자면 뭐 얘기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 IT 기업 중에 3위 기업이 있거든요. L사. 근데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컨설팅을 해서 한 분야, 홈 상품 분야를 1위로 올려놓는데 크게 공헌을 했고요. 또 모 금융회사는 5위, 업계 5위였는데 1위로 올려놓는데 가장 크게 공헌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업계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근데 벌써 이러면 여기저기서 이제 연락도 많이 오고 섭외 전화도 오고 합니다.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사업을 하느라고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 예전에 책을 하나 냈었는데요. 그 사람에게 돌아가라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잊혀진 책이에요. 저는 경제 경영 관련된 마케팅 업자니까 그쪽에서는 한 40만 부 정도 책을 판매했지만 전혀 생뚱맞은 인문학 책을 썼더니 이게 그냥 기억 속에서 사라지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엉덩이로 쓰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많은 기업을 상대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의 설문을 받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2만 명의 직장인들의 설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대한 작업으로 책을 하나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작업을 하면서 마인드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는데 이렇게 애달픈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거를 정말 느낀 거죠. 아, 어떤 분은요. 제가 그 FGI를 한 건데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한 건데 이분이 공수특전대 출신입니다. 이 공수특전대가 뭐냐면 저도 잘 모르지만 낙하산을 메고 전쟁이 나면 적진으로 제일 먼저 뛰어내리는 직업이에요. 근데 이분이 뛰어내렸어요. 낙하산이 안 펴졌답니다. 땅에 추락을 했대요. 뒤늦게 이제 보조 낙하산을 폈지만 몸에 뼈가 안 부러진 데가 없어서 2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일을 누가 겪겠습니까? 또 한 분은 보험사 근무하시던 분이신데 딱 봐도 막 덩치가 어마어마하십니다. 근데 중랑천을 걸어가면서 웹툰을 보고 있었대요. 마음의 소리 웹툰을 보면서 걸어가는데 뒤에서 애들이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이런 퍽치기를 당한 거죠. 그래서 퍽 맞고 이제 머리가 터지면서 중랑천에 꼬꾸라진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죽었을 텐데 이분이 운동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근력도 있고 뭐 몸집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틀 동안 정말 1mm씩 기어 나와가지고 결국에 사람들한테 발견이 된 거예요. 이런 얘기들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제 얘기가 뭐 먹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돌아가라 이 책 그 설문 수집을 하면서 내 얘기는 어디 가서 절대 하지 말자 이 생각을 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저의 히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제 직업은 굉장히 살 떨리는 직업입니다. 말 한마디에 수억에서 수십억도 수백억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업 설명회로 한 시간에 210억을 따내기도 했지만 홈쇼핑에서도 뭐 한 시간에 100억도 넘게 했었지만 이런 걸 하다 보면 긴장하진 않지만 긴장감을 늦추고 살지는 않는 직업입니다. 근데 제 히스토리가 사실 얘기할 게 별로 없는 게 초, 중, 고 공부 잘했고요. 대학원 학부 대학원도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어요. 학점 얘기하면 살면서 저보다 학점 좋은 사람 못 본 것 같은데 4.5 만점에 4.45. 예. 학점이 4.5 만점에 4.45구나. 네. 그러니까 얼마나 죽어라 노력하는 스타일인지 아실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생에 시련이 별로 없었을 것도 같고 뭐 얘기할 건덕지가 없는 거죠. 작가들하고 미팅을 하면 뭘 작가들이 요구하는 게 다 똑같아요. 뭐 공중파 작가들도 다 똑같아요. 옛날에 되게 찌질하고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성공했다. 이 얘기를 해달라는 건데 별로 찌질해졌던 적도 없고 계속 그냥 잘 살아왔던 스타일이라서 그러니까 작가들이 이걸 뭐 출연을 시켜야 되나 고민만 하시는 거죠. 근데 저도 나름 치부가 있습니다.
대중 앞에 서는 직업이잖아요. 어떨 땐 1200명 한국 능률협회에서 강의했을 때 1200명 앞에 서봤고 한국 화장품협회 강의했을 때 1800명 앞에서도 서봤습니다. 한국에 1800명 들어오는 강당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게 있었는데요. 극내성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반에 이렇게 보면 저런 애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야, 너 누구야? 나 장문정인데. 너 몇 반인데? 나 같은 반인데? 뭐 이 정도였어요. 학기 끝나가는데? 네. 있는 듯 없는 듯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전국 영어 말하기 대회를 나갔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실수를 한 거죠. 할로윈 설명을 했는데 이 할로윈 설명을 하는 예, 펑킨 랜턴을 옆에 놓고 마이크가 세워져 있는데 마이크가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예. 그때 당황을 하니까 얼굴이 거의 뭐 사과처럼 빨개지더라고요. 근데 이때부터 트라우마가 생긴 겁니다. 이때부터 사람 앞에만 서면 얼굴이 빨개지는 겁니다. 이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생활까지 이게 멈추질 않더라고요. 얼마나 심했냐면 나중에는 그냥 멀쩡히 길을 갈 때 버스에서 사람들이 쳐다본다는 생각이 들면 얼굴이 빨개져서 그 큰 도로를 못 다니고 골목으로 다닐 정도였어요. 그 트라우마가. 이걸 깨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수천 명 앞에서 PT하는 또는 뭐 생방송 3,200시간을 하고 네. 그걸 극복한 큰 계기는 어느 날 이제 제가 마인드를 하나 세운 게 있었어요. 이것도 내 인생의 연습이다.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것도 결국 내가 살아가는 큰 인생에 더 발돋움하기 위한 연습이다. 이 마인드를 세우면서 그냥 부딪혀 본 겁니다. 그 시골에서 걷는데요. 그 가시엉겅퀴를 이렇게 쥐면 따갑습니다. 만지면 굉장히 따갑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쥔다고요. 따가우니까 따끔따끔하니까. 맨손으로 가시엉겅퀴 안 따갑게 만지는 방법 아십니까? 확 쥐면 됩니다. 차라리. 그럼 차라리 안 따갑습니다. 그러니까 비에 젖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비에 젖어버리면 비가 두렵지 않듯이 그냥 내 삶에 내 일에 젖어버리자 이 마인드를 가지니까 어느 순간부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어떤 상황, 어떤 현장에 있어도 긴장감 제로. 네. 극복을 한 거죠. 말은 쉽지만 노력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일례로요. 그 저의 강점은 노력 하나는 네, 따라올 사람이 없도록 하자였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면 발성이 예전부터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저 같은 체형은 저는 원래 어조비였거든요. 운동을 해서 몸을 키운 건데요. 굉장히 톤이 높고 가늡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도레미파솔라시. 안녕하세요. 거의 이 정도였어요. 남자 목소리가. 근데 지금은 그 기계를 돌려보면 저음이거든요. 이것도 발성을 통해서 바꾼 겁니다. 말은 쉽지만 음색과 음량을 바꾼다는 건 쉽게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 대학교 때 뭐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저희는 PPT가 아니고요. 인터넷 이전 시대라서 OTP라고 OTP 너무 옛날인데 OTP라고 이렇게 장표 이렇게 투명한 필름지 하나 놓고 쏘면서 설명하고 하는 건데 심장이 막 여기로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일단 사람들 앞에만 서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그 정신이 혼미해지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럼 막 너가 해 막. 근데 이거를 그냥 내 인생의 연습이다 이것도. 이걸 피해가면 앞으로 또 더 큰 파도가 계속 있을 텐데 언제까지나 피해갈 수는 없겠다. 부딪히자 해서 어느 순간부터 다 내가 하겠다고 무조건 내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굉장히 뭐 발표하는 거 좋아하나 보다. 앞에 나가면 얼굴이 빨개지는데도 왜 자꾸 저걸 하는가. 그래서 제가 IMF 전에 LG그룹에 그 공채로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공채 합격한 사람이 1년에 한 번 공채 합격했기 때문에 IMF 전에 한 1000명씩 뽑았을 거예요. 근데 그 1000명 전체의 장을 뽑는데 제가 하겠다고. 다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제가 하겠다고. 그래서 그 장을 제가 했었죠. 그때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한 거죠. 그때 이후로 직장 다니면서 회사에서 그 신입사원들 중에 뭐 발표회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뭐 신입사원 중에 누가 발표를 할래? 그러면 아무도 안 하잖아요. 제가 하겠다고. 계속 부딪혀 본 거죠. 근데 이게 어느 변곡점을 딱 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이 굉장히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 앞에 서면 심장 떨림이 멈춰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맥 좀 재봐. 가장 편안해. 네. 그러면서 이게 제 천직이 됐죠. 공포증이 무대 공포증도 있고 부끄러움도 많으셨는데 어떻게 쇼호스트가 되셨는지. 그게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요. 제가 근무하던 외국계 회사가 한국에서 철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급하게 회사를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헤드헌터들 통해 가지고 몇 개 회사를 이렇게 타진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 이제 프랑스 회사였는데 그 입사까지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남았어요. 6개월 동안 놀 수는 없으니까 그 6개월 동안 좀 그 한국 유통을 좀 경험해 보자. 그래서 한국 유통 회사에 이렇게 원서를 넣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 먹기는 뭐하고 버리기는 뭐한 되게 애매한 위치. 그러니까 TO는 없는데 그렇다고 뽑지 않으면 분명히 타사에 가서 우리한테 타격을 주게 생겼고. 그래서 그냥 일단은 뭐 이렇게 뽑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쇼호스트를 하게 됐죠. 그리고 저는 원래 프리젠터 출신이라서 그래서 처음부터 되게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젠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저하고 전혀 반대되는 거를 하겠다라는 거니까 저한테는 큰 도전이었죠. 근데 이미 쇼호스트를 할 때 그런 무대 공포증이나 이런 건 아예 없었어요. 그 전에 이미 완전히 다 극복을 해놓은 상태라서 그래서 첫 방송부터 잘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홈쇼핑 관계자들도 보실 텐데 압니다. 첫 방부터 매출이 쭉쭉쭉쭉 나와서 계속 승승장구했었죠. 그래서 프랑스 회사는 안 가시고 안 가고 그냥 계속 눌러 앉아서 하다 보니 잘 되대. 계속 매출 잘 나오고 그 가전제품을 한 시간에 100억 어치를 여러 번 팔아봤는데요. 저는 의외로 기계치입니다. 근데 다른 쇼호스트들하고 차이가 있다면 상품을 가져오면 쇼호스트들은요 의외로 집에 그냥 처박아 두고 상품 기술서만 보면서 방송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뭐 열심히 공부한 아이고 웃기지 마. 그게 어떻게 가능해. 한 달에 방송이 30개가 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상품을 다 공부해. 네. 그러니까 쇼호스트 멘트가 유치하고 반복적이라는 비난이 생기는 거죠. 그 홈쇼핑 1시간 방송을 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10분만 지나잖아요. 했던 얘기 그대로 또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공부를 안 하니까. 근데 저는 1시간을 하면 1시간이 완전히 겹치는 멘트를 한 번도 안 했고요. 그 상품을 10번을 하면 10번 다 새로운 멘트로 다 바꿨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하면 애증의 관계라고 모든 홈쇼핑 관계자들이 일단 다 지켜보는 거죠. 일 놓고 모니터를 하는 거죠. 결론은 공부 열심히 했다는 거죠. 네. 지금 제 사업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마케팅 컨설팅 섭외 영순이라고 자부하거든요. 회사는 작아도 굉장히 알찹니다. 근데 기업들이 컨설팅을 의뢰를 하면 그걸 잘 때도 품고 자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LG U 플러스 컨설팅을 맡았는데요. LG U 플러스 컨설팅을 하고 나면 저희는 컨설팅 보고서를 늘 그 CEO 앞에서 브리핑을 합니다. 납품을 할 때. 근데 작년에 용퇴하신 LG그룹의 하땡땡 부회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저를 극찬한 적이 있습니다. 하연의 부회장님이 저를 극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를 컨설팅을 했거든요. 근데 사측에서 그 결과물을 굉장히 흡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컨설팅 보고 브리핑을 다 듣고 나서 제가 근데 저는 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부회장님이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개를 좋아하지도 않는 분이 어떻게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 도출할 수 없을 솔루션을 내는지 놀랍다고. 강아지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정말 더 개를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더 개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만들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면서 정말 놀랍습니다 하면서 연신 감탄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 저희의 노하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회사 자료입니다. 네, 저희 회사가 자료 회사거든요. 한 기업을 맡으면 그 기업의 컨설팅 자료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이걸 다 공부하는 겁니다. 일일이 다 출력해가지고 다 공부하고 머릿속으로 다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A라는 그 T 회사를 만났는데 차 마시는 회사 컨설팅을 했는데요. 그 안에 그 많고 많은 상품들 전부 다 상품 언어 만들어서 납품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의 오솔로 컨설팅을 맡았더니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맡았는데 려, 해피바스, 일리, 미장센 박스 하나 뜯었는데 이만큼 나옵니다. 이 하루에 머리를 한 20번씩 감아봤던 것 같아요.
일이니까요. 그다음 또 화장품 맡으면 지금 뒤에 보이는 이 자료들이요. 19번 장표입니다. 네. 이게 상품 기술서인데 이 장표들 다 공부해서 이 중에 한 문장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 장표 20장에 있는 이거는 뭐냐면 제가 불수원 컨설팅 맡았을 때인데요. 그 미국에 출장을 가서 15,000km 운전했나? 아무튼 트럭 회사 다 다니고 트럭 기사들 50명 인터뷰하고 열심히 합니다. 모 식품 기업인데요. 알고 계신 제품도 있지만 또 저희가 컨설팅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공부합니다. 그다음 통신사 합니다. 분야가 달라진다고 야 이거 어떻게 분야가 다른데 이걸 다 하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학교에서 1등한 애들 보면 국어 1등한 애들이 수학도 1등 하거든요. 네. 이 자신만의 어떤 알고리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수행을 하는 거죠. 한 시간에 210억을 팔았다면 도대체 어떻게 210억을 파나 생각을 할 텐데 말이 쉽죠. 그 현장에 부동산 임장 나가는 건 기본이고 그 PT를 할 때 아침부터 그 오후 PT가 4시에 PT다. 그러면 보통 뭐 연예인들 한 몇 시간 전에 요 정도 오지요. 저희는 아침에 새벽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의자 위치부터 동선 놓고 똑같은 연습을 제가 40번 해본 적도 있어요. 네. 정말인데요. 한 모 오이 회사를 1위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금융사. 그 전국의 사업 설명회를 다니면서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산의 모 호텔에서 했었는데 한 5, 600명 참석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새벽부터 PT를 했는데 PT 연습을 했는데요. 그 정작 그분들 오셔서 그분들한테 PT를 하는 시간은 오후 4시였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정말 물 한 모금 여기 옆에 증인이 있네요. 예. 아침 그죠? 네,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똑같은 PT를 10번, 20번, 30번 계속 하는 거죠. 네, 거기 그 회사 분들도 다 저희한테 의뢰를 맡긴 회사 분들도 이제 다들 염증이 나는 거. 이제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의뢰한 사람들이 오히려 지칠 정도로. 그리고 나서 그 PT 끝나고 나서 밥을 먹었는데 그날 장이 꼬여가지고 바로 응급실로 실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쇼호스트 하면서 이렇게 최악의 경험 이런 그래도 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예.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최악의 경험이 있었어요. 그 게스트가 있었는데 제가 그 부모님 보험이었거든요. 나이가 들면 부모님들이 몸이 둔해지면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상징적 감옥에 갇혀 있는 거하고 똑같지 않으냐. 몸에 이제 장애가 생기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게스트한테 혹시 감옥에 갔다 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순간 질문했더니 예, 교도소에 복역한 적이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얘기했던 어, 그래서 정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풀어나갈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전과자라는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때가 아마 제가 생방송 3,000시간 하면서 가장 난감했던 순간이고요. 또 한 번은 칼을 방송을 하는데 칼을 이렇게 세워놓고 방송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쇼호스트가 옆에 후배 여자 쇼호스트가 자 이쪽에 칼을 이렇게 보시면 하면서 보통 이렇게 만져줘야 돼요. 많이 소비자를 대신해서 많이 만져줘야 구매가 올라가거든요. 간접 체험인데 이렇게 칼날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카메라가 줌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칼날에 빨간 물감이 뚜루룩 떨어지는 이대로 베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피가 정말 줄줄줄줄줄줄줄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걸 애드립을 쳐야 되나 보시죠. 진짜 날카롭죠?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사고입니다라고 해야 되나 막 이런 순간이 있었고요. 커트 넘겨버렸죠. 카메라 커트 넘겨버리고 이거 긴급해서 병원 가고 칼 닦고 그다음에 뒷짐지고 방송을 했죠 이게. 근데 그 피비린내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많이 배우시고. 네, 그런 적이 있었고 뭐 말실수는 뭐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뭐 아이들의 술안주, 아빠의 영양 간식 뭐 끝도 없어요. 재미난 일 많죠. 유리 밀폐용기 소개하면서 그냥 정말 이게 튼튼하다고. 근데 이게 실수로 바닥에 떨어졌는데 안 깨졌거든요. 하다가 바닥에 탕탕탕탕탕 했는데 안 깨졌어요. 안 깨졌다고 여러분. 보시라고. 이게 비극의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튼튼하구나 생각하고
야 이거 진짜 튼튼해 했는데 옆 또 후배 쇼호스트가 보니까 막 굴러댕겨도 꽤 튼튼하니까 이걸 들고 문제는 뭐냐면 바닥에는 안 깨지는데 유리와 유리를 하면 같은 강도기 때문에 이건 100% 깨지거든요. 얘를 들고 얘를 들더니 땅 치는 순간 정말 생방송. 생방송 중에 와 아니 왜? 매출 박살납니다. 아, 네. 뭐 아무리 뭐 넘어가려고 그래도 그 순간 그냥 매출 팍 떨어져요. 잔인할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럼 보상을. 아니요, 뭐 어쩔 수 없죠. 네. 뒤지게 혼나는 거죠,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서. 부끄러운 거는 많죠. 시간 못 지키는 거 이런 거. 아, 네, 생방인데 자버린 적도 있거든요. 아침 6시에 광동제약 상품. 그래서 제가 광동 걸 안 마셔요. 제가 광동제약 상품을 아침 6시 첫 방을 하면 5시 미팅이거든요. 그리고 4시까지는 분장실을 가야 되고 새벽 4시. 눈을 딱 떴는데 6시인 거예요. 시계를 봤더니 전화가 한 50통 와 있더라고요. 그런 거 어떻게? 심할서 썼죠. 반성문 쓰고. 그 미국 시장 진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오르니까 이제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 잔잔한 바다에서는 노련한 뱃사공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나 스스로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걸 보면서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2012년, 13년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이요, 2009년에 NHN 떠나면서 직원들한테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게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변화를 줘야 되겠다. 익숙함을 탈피하는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그 인생은 성취감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너리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차를 렌트를 했는데 보통 운전석이 왼쪽에 있죠? 미국도 오른쪽에 조수석에 있고. 근데 렌트하는 분이 스포츠카가 있다고 가격은 똑같은데 어머 그거 할게요. 다만 운전석이 조수석인데요. 아우 그 뭐 상관없다고. 예. 그 타보셨어요? 운전석 오른쪽? 목숨이 간당간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건 뭐 우회전, 좌회전, 뭐 차 박을 뻔하고 주차도 힘들고. 그래서 반납하고 다시 원래 왼쪽 운전대에 있는 차로 다시 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나중에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여기에서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겨우 70cm 옮겨 앉았을 뿐인데 이 익숙함이 나를 벌써 이렇게 옥매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변화를 주려고 한 겁니다. 이 뇌는 마케팅에서 현상유지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던 대로 익숙한 대로 어떤 걸 하려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북극에 가면 영구 동토층이라는 말이 있어요. 900m까지 꽝 얼어버린 북극의 땅을 얘기합니다. 식물이 못 자라죠. 꽝 얼어버린 거죠. 아무리 좋은 씨앗이 날라와도 꽝 얼어버렸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혹시 그렇게 영구 동토 아니십니까? 머리가? 제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미국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시련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 나이에. 제가 직장 생활 꽉 찬 25년 차거든요. IMF 전에는 이제 LG그룹부터 그다음에 미국 월마트, JVC, CJ 근무하고 지금 법인 여러 개를 운영 중인데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했을까 싶은 게 이제 nobody knows me. 그러니까 아무도 저를 모르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타이틀을 딱 떼고 나니까 그냥 그때부터는 처음으로 영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이걸 돌아가야 되나 한국으로? 그래서 제가 영업을 이제 처음 배우게 된 거죠. 근데 이게 그 노력의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력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느낀 게 그냥 명함 돌리고 맨 땅에 헤딩하는 거는 이건 지혜롭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LA의 한인 시장이 100만 명입니다. 근데 뭐 한국에서 이리저리 해서 사연 있는 분들까지 하면 뭐 200만이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 시장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어떻게 나를 알릴 것인가? 제일 먼저 한 게 라디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라디오를 많이 했었거든요. 미국은 라디오하고 신문이 아직은 한인 사회 매개체다 보니까 한인 라디오 출연하고 한인 신문에 칼럼을 기고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저를 계속 알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궤도에 올라오다가 몇 년 전에 미국의 한 은행을 컨설팅을 한 적이 있거든요. 뱅크 오브 호프라는 은행입니다. 꽤 미국에서도 순위가 높은 은행입니다. 윌셔 뱅크하고
BBCN인가 두 개가 합쳐져서 윌셔라는 거대한 그 뱅크 오브 호프라는 거대한 은행이 생겼는데요. 이 은행을 이제 컨설팅하면서 컨설팅도 하고 자문도 하고 강의도 하는데 그 담당자를 전날에 마지막 그 출근 전날에 만났는데 담당자 입에서 끔찍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미국 전역의 지점장들이 다 비행기를 타고 뭐 미 동부에 있는 분들부터 다 LA 윌셔로 왔는데 그분들이 불만이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왜 우린 미국인데 여기는 왜 우리가 동양의 작은 나라에 있는 사람의 잔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정말. 하루에 한 2시간 잤나?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고생을 했던 걸 생각하면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나는 밑에서부터 출발하자. 그런 심정으로 일을 한 거죠. 결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나중에 전체 다 박수를 받고 끝났었거든요. 그런 성취감이 정말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 회사를 정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냥 똑같은 지적 수준을 똑같이 가져가자. 그래서 최대한 자료 많이 받고 안 해도 될 것까지 회사 내부까지 다 그래서 회사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아침에 먼저 사무실에서 그 동행 근무도 같이 해보고요.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냥 나도 책상 하나 놔달라고 동행 근무도 같이 하고 문제가 뭐냐면 그 회사의 가장 큰 문제가 한인은행을 기반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임원진들은 한인 1세예요. 한인 1세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설프게 이제 엄마 따라온 1.5세대 이건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고 2세는 그냥 외국인이에요. 생긴 것만 한국인이지 한국말도 잘 못하거든요. 이게 같이 섞여버렸죠. 거기다 또 현지 로컬 직원들도 또 완전히 짬뽕이 다 돼버린 거죠. 근데 이거 문제를 본인들도 아는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들이 팀 미팅을 하거나 그러면 무조건 같이 껴서 보는 거죠. 나는 지금 컨설팅하는 사람이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얘기하시라고 뭐 대화하면 그냥 무조건 끼고 심지어 화장실 가도 막 쫓아다니면서 막 그림자처럼 다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현장 중심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다 알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다 지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솔루션을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회사도 키워왔고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무게가 한 1.4kg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이 온 우주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 가장 복잡한 물체가 있습니다. 뇌입니다. 뇌. 근데 이 뇌는 신비죠. 근육처럼 쓸수록 단련되고 발전되고 향상된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의 뇌를 계속 좋게 만들고 계시는지요? 그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지적 자산을 잘 갖추는 것이 정말 이 바닥은 많이 하는 사람이 패를 잡거든요. 그래서 계속 성장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 러너스 하이라는 말이 있죠. 막 달리기를 하면 가슴이 막 터져 올 것 같은데 그걸 딱 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마음이 평온해지는 거. 그 러너스 하이를 경험하고 살 수 있다면 정말 프로가 아닐까.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하다가 관둬버리거든요. 생각하는 거를 멈춰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기업들의 문구를 저희가 점검해주면 클리셰가 많아요. 상투어들, 뻔한 말들. 생각하는 걸 멈췄기 때문에 남이 쓰는 뻔한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약간 비정상적일 정도로 생각을 계속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루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익숙함을 좀 탈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처음 할 때 그 연수원에 들어갔더니 IMF 전에 백척간두 진일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백척의 장대 끝에서 한 발 더 나아가라라는 거죠. 운동도 그렇지 않나요? 오늘 10세트 했으면 내일은 한 세트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저희는 뭐 좋게 얘기하면 지식근로자, 나쁘게 얘기하면 정신노동자인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 감정노동이나 아니면 육체노동보다는 지식노동 자체가 저희의 화두니까 머리 에너지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인들보다 정말 월등한 수준으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오랫동안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디오에 출연했는데요. 최근에
그 영감의 원천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오로지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오로지 오래 봅니다.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포모도로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 갖고 왔는데요. 포모도로 기법이 뭐냐면 타이밍을 맞춰놓고 타이밍을 딱 맞춰놓고 딱딱딱딱 땡 할 때까지 계속 솔루션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타이밍 맞춰놓고 또 솔루션을 내고. 우리한테 다 공평한 게 있어요. 뭐냐면 시간이잖아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인데 그 시간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쓰느냐 그게 관건이잖아요. 생각이 방황하지 않고 더 생산성 있는 시간을 쓰려면 포모도로 기법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저는 그 스톱워치 2개 놓고서 일을 하거든요. 일을 할 때. 그래서 띡 돌려놓고 그 시간 안에 하나는 카운팅. 그래서 내가 오늘 얼마나 일을 했는가 하는 거를 자리에 앉아서 시작을 할 때 몰입 시작할 때 하나 카운팅, 하나는 포모도로 시계. 그래서 늘 처음에는 한 5분부터 맞춰놓는 거 좋아요. 5분 동안 정말 일에만 몰입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익숙해지면 20분. 그럼 20분 동안에는 정말 물도 먹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핸드폰도 보지 않고 오로지 일만 하는 겁니다. 절대 쉽지 않을걸요? 20분 어림도 없을걸요? 산만하게 산보를 하니까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60분을 돌려놓거나 120분을 돌려놔도 해요. 120분 돌려놓고도 그 시계 120분 포모도로 시계들이 있거든요. 120분 동안 몰입을 하는 거죠. 그럼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거를 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저희는 그 방법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11700이라는 숫자를 아세요? 직업의 숫자입니다. 한국 직업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직업 숫자가 그렇게나 많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죠. 근데 그 많은 직업들이요. 계속해서 세분화가 되고 있는데 요즘 애들한테는 넌 커서 뭐가 될래? 이런 질문 바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디보스 포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디보스 포럼하고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금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의 65%는 현존하지 않는 일자리를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 직업은 예측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직업을 선택할 때 큰 기업이 좋은 기업이냐? 저는 대기업에서 쭉 근무를 했거든요. 재계 큰 기업. 그런데 IMF 터지고 나니까 그 당시 재계 2위가 대우그룹이었습니다. 근데 대우 포함해가지고 30대 대기업 중에 16개가 사라져버렸어요. 수증기처럼.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을 들어갔거든요. 월마트. 한국에서 힘 한 번 못 쓰고 사라졌습니다.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그 자산합계 10조 넘으면 대기업으로 보는데 현재 한국의 대기업이 오늘 기준으로 71개입니다. 근데 10군데 중에 한 군데는 번 돈으로 대출 이자도 못 냅니다. 다시 얘기하면 정부 지원금으로 연명해야 되는 좀비 기업이라고요. 그리고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코스피 상장 기업 685개 경영 실적을 비교해 보니까 5개 중에 하나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냅니다. 그리고 3년 정도 이 상황이 지속되면 이거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2017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크다고 해도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저희도 대기업 컨설팅을 하지만 큰 조직이 얼마나 이게 문제가 많은지 서서히 침몰하는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럼 오래된 기업이 좋은 거냐? 그 외환위기 전에 국내 5대의 은행이 있었어요. 저 정도 연배면 다 아실 텐데 조흥은행, 상업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그리고 서울은행 다 어디 갔습니까? IMF 때 다 수증기로 재가 돼버렸죠.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그 미국에 가면 예전에 미국에 그 레이디오 쉑이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이게 한국으로 치면 하이마트 같은 건데요. 이게 뭐 미국에 직원이 24,000명 되고 4,000개나 매장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마불사라는 말이 너무 커서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거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요즘의 트렌드는 긱 이코노믹이라고 합니다. 긱, GIG. 뭐냐면 독립형 근로자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이 비중이 계속 늘어요. 미국에서만 해도 이 비중이 올해 통계는 모르겠는데 미 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오거든요. 몇 년 전에 제가 홈페이지 봤을 때 3,50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프리랜서가 지난 5년 동안 4배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아니면 미국 전체 근로자 중에 40%가 이제 혼자서 일하는 독립형 근로자들. 한국도 그렇게 될 겁니다. 긱경제가 어디 정규직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일을 하게 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저희도 회사 운영할 때 여러 외주들을 많이 쓰게 되죠. 또 큰 회사는 저희 같은 외주를 또 쓰게 되죠.
그러니까 덩치 큰 기업은 작은 기업을 뭐 꼭 이기는 건 아니지만 빠른 기업은 언제나 느린 기업을 분명히 이기거든요. 아, 우리가 큰 기업부터 중견 기업까지 컨설팅을 하지만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어, 인생의 참맛은 예, 쓴 결과도 내 거고 단 결과도 내 거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책임은 뭐 내가 진다. 예, 그또 재미가 있잖아요. 자기 사업이라는 것은. 그리고 또 요즘은 마케팅이 너무 거미줄처럼 유기적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요. 예전처럼 서서히 밟고 올라가는 단계가 아니라 순간에 퀀텀 점프하는 상품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 사실 이걸 풀자면은 이 영상 100편으로도 모자랄 겁니다. 저희는 기업인을 진짜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시작은 미미했지만 대박을 내신 분들이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대박을 낼 거야라고 생각한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거죠.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고 다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미래는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더 요즘은 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표현 쓰지만 요새는 개천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온라인으로 뭐 시골에서도 다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대니까 더 내가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서 더 많은 것들을 더 부지런히 알아보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좋은 선생과 좋은 질적인 정보를 만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거는 틀림이 없어요. 연배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25년 차 직장인인데요. 그 뭘 하려고 해도요. 이게 내가 좀 너무 빠른 게 아닌가?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특히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제 독자님들도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이게 너무 늦은 나이가 아닌가? 그 현직 쇼호스트들이나 전직 쇼호스트들이 저한테 메일을 참 많이 보내주거든요. 선배님, 저는 무슨 무슨 홈쇼핑의 쇼호스트 아무개라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다 고민들이 많죠. 네. 뭐 몇천 대 일로 합격을 했는데도 그렇게 고민이 있는 거죠. 아나운서도 그렇고 뭐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걸 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가 아닐까요라는 게 과연 있을지. 그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을 갔는데 정말 모나리자를 감명 있게 봤거든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그림 50대가 됐을 때 비로소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도전 결심한 나이가 70세였습니다. 포기했다면 저는 지금 공상당일지도 모르죠. 나이가 중요한가요? 제가 젊을 때는 정말 발성이 좋았어요. 마이크 없이 뭐 그 1000명 강의를 하면 일부러 마이크 내려놓고 육성으로 강연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이고 제가 TV나 라디오 광고, CF 이런 데에도 제 목소리가 참 많이 나오고 아직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목소리가 훅 간 거죠. 탁성도 심하고.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늙고 병들고 기력은 떨어지다 보니까 발성도 안 되고 이제 한물 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딱 잘라서 아니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 한 명을 딱 예를 드는데 그 사람 예를 딱 드는 순간 제가 확 깨더라고요. TV를 보니까 북한의 여성 아나운서가 나오는데 할머니인데 목소리가 카랑카랑하고 힘이 넘치더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북한 조선중앙TV의 이춘희 아나운서인데 나이가 1943년생입니다. 근데도 목소리가 저보다 발성도 저보다 좋아요. 나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오바마는 55세 은퇴했던 그 일을 트럼프는 70세에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머리가 굳었다. 저도 머리가 굳어서 자료를 보고 나서 덮어놓고 식사하고 와서 다시 보면 처음 보는 것처럼 다시 보거든요. 야, 이 머리가 이제 갔구나. 그 미래학자 엘빈 토플로는요. 노가다에 있었던 거 아세요? 젊은 시절에 5년 동안 머리 쓰는 일하고 상관없는 일을 했어요. 건설 현장의 용접공이었습니다. 뒤늦게 나중에 머리를 쓰기 시작해서 그렇게 좋은 머리가 됐다라는 거죠. 너무 늦은 나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젊으면 열정과 패기가 있고 또 늙으면 삶의 노련함과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자영업자 평균 나이가요 53세입니다. 우리 나이로 한국 나이로 54세, 55세입니다. 그 나이면 회사원들 보통 점심 먹고 오후 근무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하잖아요. 근데 나이를 24시간 시간으로 환산을 한다면 100세 시대에 점심 이제 정오 지났을 뿐입니다. 한국의 활동 기업이 555만 개인데요. 한국의 상근 직원 1명 이상을 둔 사업체가 10곳 중에 4곳이 여사장님이십니다. 한국의 전업주부가 700만 명인데
이 수치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요새 자영업자들 뭐 망한다 망한다. 그 창업하고 5년이 지나도요. 27%는 굳굳이 생존해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영업자 못 번다 못 번다. 활동기업 중에 절반은요. 연매출 5천만 원 이상을 벌고 있습니다. 연매출 10억 이상 버는 기업이 40만 개나 된다고요. 여전히 사업은 매력적이죠. 1조라는 돈은 장난이 아닌 돈이죠. 대기업도 1조 낸다는 건 쉽지가 않은데 대기업도 아닌 회사가 연간 1조라는 돈을 버는 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매출 1조 원 돌파한 기업이 2004년에 26개였거든요. 근데 2009년에 63개, 2014년에 90개, 2016년에 100개, 작년에 130개 돌파했어요. 대기업 견제, 뭐 수많은 기업 규제 이런 데에서도 치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마케팅하는 저처럼 마케팅하는 분들이면 다 피터 드러거를 잘 압니다. 예, 경영학의 대가. 근데 그분이 경영에서 저지르는 치명적인 죄라는 제목으로 월스트리트에 기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5번째가 현상 유지에 머무르는 죄. 가만히 있는 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누구나 다 계획들이 있으시죠. 근데 그 계획을 어떻게 끌고 나갈 건가에 대한 두려움도 당연히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 봄에 피는 개나리를 아십니까? 그 집안에 개나리 화분 심은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온실에 개나리를 심으면 절대로 이듬해 개나리가 꽃을 안 핍니다. 어떤 정신 나간 조경사도 온실 안에 개나리를 들여놓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따뜻한 온실 안에 있으면 개나리가 이듬해 개화를 안 합니다. 겨울에요. 개나리를 따뜻한 집안에 한번 놔둬보세요. 봄에 안 피거든요. 어떻게 되냐? 노천에 그냥 한파, 매서운 눈보라 그냥 날것으로 얻어맞으면서 그대로 놔둬야 이듬해 꽃을 핀다고요. 이걸 식물학자들은 스트레스 개화 이론이라고 합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 스트레스가 오히려 살고자 하는 에너지로 돌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도 위기가 오면 더 안간힘을 내면서 꽃을 피우고 씨를 남기려 애를 쓴다는 건데 한낱 식물도 그런데 우리가 안주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이불 밖은 위험해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세일즈, 마케팅도 고난과 어려움 없이 편안하고 평온함에게 흘러나간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세일즈도 고난과 어려움 없이 그냥 평온하게만 흘러간다면 과연 보람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 물에 젖을까 두려우면 배를 타지 말았어야죠. 잔잔한 바다에선 노련한 뱃사공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계속 성장하시고 원하시는 계획과 바람과 요청 이상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문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